교수님, 이 골드바 가짜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인생 68년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만져봤는데 겉에만 얇게 금을 입힌 겁니다. 안에는 금이 아니라 텅스텐이 들어있네요.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성으로 살아온 제가 30억 원 전 재산을 이렇게 날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민호. 올해 나이 68입니다. 저는 평생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정년 퇴임한 교수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안정적으로 나오는 연금, 다 성장해서 제 몫을 하는 자식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해준 아내까지. 남들이 보기에 제 삶은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평온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25일 오후면 칼같이 도착하던 입금 알림 문자가 그날따라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자는 아내를 뒤로 하고 서재로 와 저도 모르게 은행 앱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잔고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안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 심어진 것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딸아이, 그리고 번듯한 직장을 얻은 아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률 조항들을 늦은 시간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빼곡한 활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율이라는 숫자들이 마치 인생의 결실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 모아온 이 자산들이 온전히 아이들에게 닿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받쳐주고 싶은 이 땅의 모든 아버지가 가진 원초적인 책임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동료 은퇴 교수들과의 점심 모임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연금 이야기와 자식들 이야기로 꽃을 피우던 중 한 친구가 무심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에 돈 묶어두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특히 우리처럼 자식들한테 뭐라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더 그렇지. 증여세 폭탄 맞으면 남는 게 없다니까. 그의 말에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다들 실물금으로 돌리는 거 아니겠나? 골드바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물려주기엔 그것만 한 게 없어. 현금은 추적되지만 황금은 흔적이 남지 않거든. 그 순간 제 귓가에 황금이라는 2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와서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단어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검색창에 상속세 절세 방법, 그리고 골드바, 비과세를 쳐넣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모임에서 들었던 안전 자산 컨설팅 업체에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먼저 투자를 문의해 본 적이 없었기에 수화기를 든 손에 어색한 땀이 맺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그는 제 신분을 확인하더니 교수님 같은 분을 직접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며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은 고풍스러운 서재처럼 꾸며진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이태영 실장이라는 사람은 번들거리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잘 맞춘 정장에 단정한 안경을 쓴 마치 대기업의 재무팀장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깊숙한 가죽 소파를 권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희를 찾아오시는 교수님, 의사 선생님 같은 전문직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온전히 지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는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 본 것처럼 정확히 핵심을 짚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풀고 제가 조사했던
내용들,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교수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골드바를 구매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구매하실 때 붙는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다시 파실 때 내야 하는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투자자는 시작부터 15% 가까운 손실을 안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는 소수의 VIP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해외 금광과 직접 거래하여 골드바를 직수입합니다. 모든 중간 유통 과정과 불필요한 국내 세금을 건너뛰기 때문에 고객께서는 국제금 시세 그대로의 가격으로 금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솔깃했지만 평생을 의심하고 검증하며 살아온 제 학자적 본능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이태영 실장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신중히 결정하셔야지요.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첫 투자로 가장 작은 단위인 100g 골드바 하나만 신청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 실물을 교수님의 자택까지 안전하게 직접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만져보시고 원하신다면 동네 귀금속 방에 가서 순도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실물로 증명합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당당해서 제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약속대로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작은 케이스 하나를 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중요한 서류를 받는다고 둘러댄 뒤 저는 서재 문을 닫고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묵직한 황금빛 그 자체였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작은 크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무게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차가면서도 매끄러운 감촉, 표면에 정교하게 새겨진 999.9라는 숫자. 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골드바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 안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쇠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는 마치 제 이성의 빗장이 완전히 잠겨버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이태영 실장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영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금고를 열어 그 황금빛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평생을 지식과 명예라는 무형의 가치를 쫓아온 제게 이토록 확실하고 직접적인 물질의 존재감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영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보내드린 골드바는 마음에 드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소중한 자산이 금고 안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골드 리스펙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제가 되묻자 그는 마치 강의를 하듯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소유하신 골드바를 저희 회사에 다시 임대해 주시는 개념입니다. 저희는 VIP 고객님들의 골드바를 모아 실물금이 필요한 주얼리 업체나 반도체 회사에 단기로 대여해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객님과 나눕니다. 교수님께서는 보관에 번거로움 없이 매달 통장으로 꼬박꼬박 3%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3%, 연리로 환산하면 36%에 달하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익률이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제가 평생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금고 안에는 그들의 신뢰를 증명하는 황금덩이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이태영 실장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쐐기를 박았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교수님의 자산을 활용한 임대입니다. 원금인 골드바는 언제든 원하실 때 바로 실물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투자가 아닌 임대. 그 교묘한 말장난이 제 마지막 남은 경계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100g 골드바 하나로만 시작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직원이 다시 저희 집을 방문했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금고에서 골드바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된 날짜였던 그달 25일 오후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은행 앱에서 보낸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앱을 열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약속된 금액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안도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선택이 완벽하게 옳았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두어 달 동안 제 통장에는 어김없이 약속된 날짜에 임대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매달 입금 문자가 와도 놀라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저는 이 안정적인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은근한 자부심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태영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가장 중요한 VIP 고객님들만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설명회가 있습니다. 아무나 초대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교수님처럼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으신 분께는 꼭 한번 저희의 진정한 비전을 보여드리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VIP, 비공개, 아무나 초대되지 않는 자리. 그 단어들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어떤 허영심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학자로서 존경받으며 살아왔지만 부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문외한 일뿐이었던 제가 그들만의 은밀한 모임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묘한 우월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못 이기는 척 초대에 응했습니다. 설명회가 열리는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최상층에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정중하게 저를 맞았고, 안으로 들어서자 10여 명 남짓한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모두 저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은퇴자들이거나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중년의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자신을 해외 자산 전문 세무사라고 소개한 남자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부를 이루셨고, 이제는 그 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현명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국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완벽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국가는 우리가 평생 일군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너무나도 쉽게 가져갑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낮은 공감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들은 국경을 넘어 자산을 배분합니다. 저희는 VIP 고객님들의 골드바를 스위스와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밀 금고에 분산하여 보관합니다. 이곳은 고객님의 고유 코드와 지문이 없으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때 세금 한 푼 없이 온전히 100%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 대담하고 완벽해서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듯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이태영 실장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교수님 같은 분들께만 특별히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평생을 사회에 헌신하며 명예를 지켜오신 분들의 자산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저희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걸맞은 특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정보, 선택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그 달콤한 유혹은 제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평생을 모아온 제 재산 30억 원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해외 금고 보관 증서라고 적힌 빳빳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인생 최고의 성취 증서처럼 소중하게 금고 안에 넣었습니다. 그 후 처음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 수익은 이제 제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1등석에 앉아 목적지로 향하는 승객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태영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교수님. 최근 저희가 거래하는 스위스 은행 쪽에서 자금 세탁 방지법이 강화되어 모든 해외 계좌에 대한 전산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수익금 지급이 일주일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자금 세탁 방지법, 전산 감사. 제가 감히 의심하거나 토를 달 수 없는 전문적인 용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 통장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자 이태영 실장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스위스 쪽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소중한 원금은 해외 금고에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으니 그 점은 추호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수익금에 대해 물었는데 그는 제 원금이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모든 것을 던져버린 배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 제가 경제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토록 경고했던 함정에 제 자신이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10분에 한 번씩 은행 앱을 새로 고침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걱정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지켜온 가장의 자존심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저 계절이 바뀌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뿐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외면하는 순간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희망을 좀먹는 독과 같았습니다. 이태영 실장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제가 아는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회사의 대표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처음 상담을 받았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제발 제발 모든 것이 나의 기우이기를 바라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내려가 물어보자 직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사무실 빼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왜 흑빛이야? 어디 아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유령처럼 서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반사적으로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 묵직한 쇠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인 100g짜리 골드바가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진짜여야만 한다. 저는 홀린 듯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진짜라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골드바를 주머니에 넣은 채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귀금속 방이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쓴 늙은 주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주머니에서 골드바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좀 감정해 주시겠습니까? 주인은 골드바를 받아들고 잠시 훑어보더니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고 표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작은 줄을 들어 골드바의 한쪽 모서리를 살짝 긁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시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 그 작은 시약 한 방울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안경 너머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주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디서 나셨습니까? 덧에만 얇게 금을 입힌 겁니다. 안에는 금이 아니라 무게 맞추려고 넣은 텅스텐이네요.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믿음을 떠받치고 있던 마지막 기둥, 제게 남은 유일한 실물 증거마저 가짜였음이 드러나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소리 내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지성, 사회적 지위, 아버지로서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한낱 텅스텐 덩어리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귀금속 방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남은 골드바를 쥔 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질녘 도시 풍경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VIP 설명회에 모였던 품위 있던 사람들, 해외 비밀 금고에 대한 완벽한 설명, 제 자존심을 자극하던 그 모든 달콤한 말들이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지식과 이성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과는 다르다는 지적, 오만함이 제 눈을 가렸고 자식을 위한다는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 사기꾼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모아놓고 제 어리석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을 채운 것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평생을 모은 돈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라며 나를 잊지 못했고, 아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사라진 자리에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어떤 질책보다 저를 믿었던 가족들의 그 차가운 눈빛이 제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인간의 욕심이 아닌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저는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보다 자식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다는 아버지의 절박한 책임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마음을 가장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에 안전한 고수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융의 기본 원칙을 거스르는 달콤한 약속은 100% 사기입니다. 또한 손에 잡히는 실물이나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울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제 가장 큰 실수는 그 모든 것을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혼자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신뢰와 가장의 자존심까지도 말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비극을 피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